반전의 중심. 위기탈출 넘버. 자, 오늘 위기탈출 넘버 겨울방학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방학이 아이들에게는 네. 신나는 그런 단어일 수 있고 그럼요. 엄마들에게는 사실 방학이 시작되면 네. 곧 퇴학 시간이 몰려.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온다. 선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다 다 해줘야 돼요. 챙겨줘야 맞아, 심심하다 맞아. 그럼 놀아줘야 되죠. 추운데 야외 활동 가야 되죠. 그들이 온다. 그들이 왔어요. 아니 사실 우리가 사실 최근에 학교를 졸업한 우리 에릭남 씨. 네네네. 미국에서 학교 다녔잖아요. 네네. 방학 때 어떻게 보냈어요? 방학 때는 꼭 네. 남미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몇 주씩 가서 스페인어도 많이 배우고 남미에서 문화체- 봉사할 게 뭐가 있어요? 뭐 거기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죠. 되게 많으니까. 남미가 또. 네. 그래서 가서 사는 데에서도 노숙자도 도울 수도 있지만 거기 가서도 많이 하고 멋지다. 좋은 공부도 할 겸 네. 말도 배우고 네네네네. 좋은 일도 하고. 네네. 역시 링남이야, 링남. 링남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아니 근데 에릭남 씨는 이렇게 뭐 봉사활동도 많이 했지만 학교에서 성적이 좋았다고 들었어요. 성적 좋지 않았으면. 그냥 놀 때는 진짜 열심히 놀고 근데 공부할 때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때는 진짜 짧고 굵게 공부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방학이 또 중요한 게요. 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내가 뒤처진 과목이 있다면. 그렇죠. 네. 아니, 우리 이런 그렇게 엄마들의 극성이 문제입니다. 지금 선행학습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죠? 선행이라뇨. 뒤따라가자는 거 아니에요. 진노라도 따라가자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애들이 뒷대갈 생각이 없으면 그렇죠. 그거 아무리 부모님이 난 이 얘기 없으면 좋겠어. 애가 머리는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하고 이거 그냥 차라리 머리 안 똑똑해 그냥. 그래. 이제 방학 때면 계획 많이 세우잖아요. 네. 생활계표. 맞아 하죠. 예. 아침 6시 기상이래. 맞아요. 그리고 저 제일 신기한 게 아침 공부가 있었어요. 아침 공부가. 밥 먹기 전에. 아침 공부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요. 제일 먼저는 사실 기상 다음에 운동이 꼭 껴있어요. 운동. 한 맞아. 30분에서 체조 이렇게 딱 써놓고. 네. 난 TV 시청 꼭 넣었다? 저는 낮잠이 꼭 넣었어요. 낮잠이 꼭 있었어요. 낮잠. 그거 좋은데. 저는 요거 꼭 괜찮은데요? 넣었어요. 자유 시간이라고.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지만 자유 시간 꼭 넣어줘야 돼. 근데 결국 다 자유시간 넣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럴 때 예. 이제 어머님들은 속이 타들어가시죠. 자꾸 공부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 네. 받으시겠지만 네네. 그래도 다음 학기를 충실히 가기 위해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좀 이끌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부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 에릭남 씨 같은 대한민국 수재들이 방학 동안 시절했던 방학 알차게 보내는 방법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방학 기간, 학교 선생님보다 부모님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겨울방학 특집, 수재들의 공부 비법. 누구에도 가르쳐주지 않은 자녀 교육의 특급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우리 땐 저런 걸 왜 안 해줬어? 국민 엄친아 오현민과 아버지 오정환. 2016년 수능 만점자 오나영 학생과 어머니 양희숙. 두 아들 모두 서울대 입학. 김신우 학생의 아버지 김양근. 두 남매를 명문대에 보낸 슈퍼맘 오영미. 이들에게 듣는 겨울방학 특급 공부 비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우리 그때 있었어야 되는데. 그 길거든요. 첫 번째, 싫었죠. 네. 굉장히 싫었고요. 굉장히 일어나기 힘들었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했는데 지금은 되게 감사하죠. 두 자녀를 명문대에 보낸 오영미 씨의 특급 비법. 방학에는 무조건 했다. 아침 7시에 기상하도록 했다. 아니, 이게 아침 7시에 항상 일어나게 했거든요. 규칙적으로 학교 갈 때하고 똑같이 그런 습관들이 자기가 하루를 길게 사용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수업 시간에 조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시간에 이제 좀 덜 졸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시간 활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방학에 일찍 일어난다 해도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엔 쉽지 않죠. 부모님이 아침 아무리 시간을 그래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특급 비법. 난 다시 모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어 테이프를 틀어놓으면 단어들을 따라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매일 아침 영어 매일 듣기 아침. 테이프를 들었다. 거기서 이제 들리는 것들을 따라하면서 준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단 틀어주면 그래도 하다 보면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졸린데 하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거 나중에 이제 문제 풀거나 할 때도 듣기는 거의 따로 공부 안 하고 그냥 잘 나오고 이래가지고 확실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친구들한테도 하라고 하는데 네, 이건 정말 도움 많이 돼요. 2016년 수능 만점자 고나영 학생 어머니의 특급 비법. 그건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방학이 되면 특히 뭘까요? 뭐지? 잘 챙겨주거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나영 학생의 어머니가 방학에도 반드시 지켰다는 이것. 방학에도 무조건 삼시세끼를 챙겨 먹도록 했다. 분명히 먹었는데. 저네 끼 먹었어. 그래, 엄청 생활을 먹었는데. 영위하기 위해서는 밥을 우선 아침 몇 시, 점심엔 몇 시, 삼시세끼를 잘 먹으면서 식단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먹으면 확실히 안 먹을 때랑 다른 것 같아요. 학교 와서도 기숙사 생활하면서도 매 끼를 챙겨 먹었는데 잠이 많아서 아침 못 먹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뭐 또 야식을 먹게 되고 배고프다 보니까 간식도 자주 사 먹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쉽게 나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밥 안 먹으면 아무래도 금방 지치고 밥심으로 했다 이거네요. 아침 챙겨 먹고 뭐 또 밤 늦게 먹지 맞는 거 않고 같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우리 먹는 방송에서 것도 좋아지니까요. 자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학을 보다 규칙적으로 보낼 수 있는 고나영 학생만의 비법이 있다는데요. 규칙적으로? 저는 계획대로 또 학교를 계속 나가서 자습을 했거든요. 방학에도 매일 등교를 했다. 그야말로 자습이네요. 집에서 하면 최대한 되지.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했어요. 겨울방학이 여름방학보다 좀 긴 편이고 학년이 마무리되는 시기다 보니까 확실히 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학교 다니는 것처럼 시간 활용해서 그 계획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잘 때도 다 시간 맞춰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방학이 엄청 긴 거예요. 이처럼 방학 기간 동안 이른 아침 시간부터 생활 패턴을 만드는 습관. 어떤 도움이 될까요? 방학에도 매일 같은 장소 또 같은 시간에 학교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이 공부하는 데 습관이 길들여지게 되고요. 무엇을 공부할까, 어디까지 할까, 무슨 책으로 할까 하는 부분들을 새롭게 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습관이 된 부분들이 많아질수록 공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겨울방학. 이때 자녀들이 쉽게 빠지는 것이 바로 이것, 게임인데요. 여기 안 빠지면 몰라서 그런 한번 자녀들을 위한 오현민 아버지의 특급 노하우. 닮았어요. 저희의 판단 기준은 125 법칙입니다. 125 법칙이 뭔가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게임을 하지 않는다. 하루에 2시간은 운동에 할애한다. 그리고 하루에 5시간 학습 시간을 갖도록 할애함으로써 그래도 2시간을 운동해야 현민이가 나름대로 잘 따라 주었습니다. 아예 하지 마 이랬으면 오히려 더 되게 막 반발하고 화내고 안 따라줬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진짜 옆에서 약간 조언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식이지 제안을 너 이거 하는 해 식으로.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게임을 했으면 그에 맞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공부는 해야지 라고 생각은 당연스럽게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도록 그냥 주변에서 유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막 그래서 게임하고 운동하고 많이 놀았으니까 이제 그만큼 공부도 하고 그런 식이었죠. 그리고 게임에 빠진 아들을 위한 또 하나의 특급 처방. 게임 대신 바둑을 가르쳐 줍니다. 요즘 스트레스도 풀면서 자연스럽게 바둑을 하게 되는데 이 바둑 자체가 굉장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논리적인 사고력에 큰 도움이 돼요. 이게 그리고 뭐 추리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황 판단력 이런 것들이 되게 늘어나고 또 제가 어린 시절에 되게 산만한 편이었어요. 엄청 활동적이기도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되게 산만했는데 제가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졌어요. 이게 집중력이 지속되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학습을 통해서 집중력이나 사고력을 키워주면 점차 학습 영역으로도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둑 외에도 자녀가 좋아하는 활동을 잘 활용하면 학습의 흥미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도 놓칠 수 없는 성적 관리. 하지만 유난히 공부가 안 되는 날이 있죠. 아, 그럼요. 이럴 때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특급 비법. 일주일에 한 번. 에 가라. 이거요. 커피숍. 수능 만점자 만점자예요, 우리가 만점자. 추천하는 이곳. 일주일에 한 번. 공원. 수영장. 놀이공원. 딸과 함께 영화관에 가라. 그래, 저런 거 영화가 좋아요. 너무 영화 보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공부 안 될 때는 차라리 영화 2시간 보고 오면 오히려 그 시간 내가 지금 좀 쉬었으니까 더 열심히 이 시간을 활용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공부하기를 물론 마음속으로는 바라죠. 하루 종일 공부해주기를 엄마들은 바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반응이 좋게 하려면 효과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놀다가 오너라 그러든가 내가 좋아하는 뭐 스포츠 관람하든가 영화를 감상하든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해결하며 하는 거라면 제일 좋아하는 뭐를 해보지 그렇게 권유를 해줬어요. 신나게 놀고 오면요. 굉장히 공부를 집중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장시간을 잘해요. 오랜 시간 공부하는 거. 그렇다면 두 자녀를 명문대에 보낸 오영미 씨가 간 곳은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 가라. 걸러진 책들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책은 아이가 선택해서 그림책이어도 좋고 만화책이어도 좋고 애들한테 책을 고르게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보기도 하고 이제 한 짐 싸가지고 배낭에 메고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책이면 아무 때나 읽어도 되니까 오히려 안 읽는데 갖다 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보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나 저거 갖다 줘야 돼. 이틀밖에 안 남았네. 빨리 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아이들한테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는 계기가 도서관이 좀 줬던 것 같아요. 한 책을 이렇게 끝까지 막 다 읽는 걸 좀 지겨워서 여러 가지 책 읽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흥미로운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서 사실 도서관은 공짜잖아요. 원하는 거 저게 더 골라라 이렇게 좋다는 해주시니까 거죠. 진짜 신나서 가게 되더라고요, 도서관을. 읽는 거 자체를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는 것처럼 읽게 되고 또 빨리 읽게 되니까 사실 나중에 이제 그 문학 지문 풀 때나 비문학 지문 풀 때나 이럴 때 상당히 도움이 이해력이 많이 빨라지잖아요. 되더라고요. 문제 풀 때 시험 내가 시간이 세 번, 네 번 부족한 경우가 읽어야 많은데 그죠. 저는 이제 좀 지문을 빨리 읽어가지고 시험 시간도 안 부족하고 마지막으로 두 아들 모두 서울대에 보낸 김양근 씨가 강력 추천하는 이곳. 일주일에 한 번 자녀와 함께 목욕탕. 산에 가라. 목욕탕. 역사 탐방에 가라. 무덤에서 찍은 사진들이 애들한테는 사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애들 놀았을 때 맨날 무덤에서만 사진 찍냐고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책은 너무 또 양도 방대했고 그래서 그것을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읽게 하려고 하동에도 갔었고 그런 추억들을 생각하게 되면 같이 또 그 흥미거리가 되고 또 그것을 읽을 만한 힘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한국사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사 능력 시험, 검정 시험을 이제 자격증을 딸 때나 사진 자료 같은 경우가 보통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데 저는 그런 것들 직접 가서 보고 체험하고 이랬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배경 지식을 쌓으니까 이제 뭐 국어나 문학 공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게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얼마큼 해야 되는지
것도 잘 모르고 자기 삶하고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게 이제 직접적으로 공부에 대한 도움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스스로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 학년을 앞둔 중요한 시기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자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겨울방학에는 정말 부모님들이 어떻게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냐에 따라서 또 많은 게 달라지네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아이들의 성향도 좀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 형이나 저나 같은 부모님 밑에서 컸지만 형은 의사고 정말 저 형은요. 달라요? 이렇게 저희 아버님들이 저런 걸 좋아했어요. 뭐 역사 깊은 거 좋아하고 저희 형은 항상 수첩을 들고 메모를 이렇게 크게 막 설명돼 있는 거 있으면 적어. 진짜요? 그때 뭐 했어요? 항상 김종실. 뛰어다니. 막 점프해가지고 물을 막 뛰어다니고 막 물을 혼자. 들치고 완전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네. 부모님이 아이들이 따라온다면 조금씩 이끌어 주시면 그럼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저도 당장 다음 주에 선릉공원이라도 가겠습니다. 아이들 딱 세워놓고 그렇죠. 사진 찍고 네. 한 주는 도서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수제들의 비법이라 그러니까 왠지 확 다가오는 저는 게. 지금 저희 딸이 22개월인데 아침 7시에 항상 7시 일어날게. 7시 일어나. 영어 틀고. 삼시세끼를 딱. 예. 괜찮겠네. 애가 살이 빵! 7시에 딱. 그래요? 네, 그래도 어쨌든 다 뒤에 든든한 부모님이 계셨다는 게 그렇죠. 인상적이어서 역시 네. 부모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들어요. 에릭남 씨 네. 부모님도 뭐 궁금합니다. 해주셨던 거 기억나는 게 어떻게 있어요? 했는지. 이제 미국에서는 여름 방학이 길거든요. 네. 여름 방학에 뭐 가끔씩 문화 체험 뭐 하러 가고 부모님이 약간 공부할 때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근데 놀 때는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고 여행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밸런스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밸런스요? 밸런스.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관심과 응원을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할 그게 것 중요해요. 같고요. 또 네. 귀찮더라도 시간에 맞춰서 밥은 차려줘야겠다. 아유. 이런 반성을 좀 해봅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저희는 삼시세끼 잘 먹었거든요. 저 4끼, 5끼 먹었어요. 너무 챙겨 먹었는데. 아니 예. 근데 저는 남학생들은 특히나 네. 겨울방학이든 여름방학이든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죠. 미국에서는 학교 다니면서 거의 다 운동은 다 해요. 하나씩은 해요. 제가 생각해 볼 네. 때 운동이든 뭔가 취미 생활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맞아요. 취미를 즐기는 시간만큼 우리가 온전히 집중을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네. 바느질 이런 걸 좋아해서 십자수 같은 거 열심히 했어요. 바느질 했는데 왜 이렇게 어깨가 아니 바느질을 할 때 이렇게 할 거죠. 누가 봐도 운동을 한 몸인데.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에릭남 씨 네. 외국어를 너무 잘하는 맞아요. 또 그럼 비법. 언어를 배울 때 비법은 없었어요? 그래요. 그거는 책으로 공부하는 거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다 문법도 다 알겠는데 말을 연습을 안 하니까 그게 안 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계속 말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부딪혀요? 계속 부딪히고. 용기가 중요하죠. 네, 용기가 있어야 용기가 있는 게 중요해요. 저도 사실 이런 방송하는 것도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되게 긴장이 되거든요. 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그 정도예요? 저 진짜 너무 잘해요. 저보다 잘해요?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저도 1개국어인데 이렇게 못하거든요. 이게 그건데 그걸 하나 제대로 못해요. 참. 그래요. 아이가 무조건 도전을 해보고 노력하고 용기 있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실전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자, 올 겨울방학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으로 우리 친구들이 계획적으로 좀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탈출해야 할 위기는 무엇일지 화면을 함께 보시죠. 뭐야? 뭔데 저렇게 좀 싫어요. 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난 5명의 친구들. 잠시 후 벌어질 사건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여행지로 향하는데 뭘까요? 완전 진짜 많잖아. 얘들아 여기 모여봐봐. 기념으로 사진 찍자. 그래. 자. 부터. 하나 둘 셋. 동성 친구도 잘 나왔어? SNS 올려야지. 그럼 우리 이따 캠프에 할까? 그러게.
그럼 우리는 모닥불 나무까지 좀 갖고 올게. 그럴게. 어디가? 약간 싫어해주면 약간. 그렇게 숲속으로 들어간 쿤과 우희. 와, 여기 쓸만한 나무까지 되게 많은 것 같아. 거기 누구야? 무서워. 예? 왜요? 잠깐만. 갑자기 이런 여기 왜 거예요? 공포 네. 얘기가 됐죠? 혼자 가면 안 되는데 항상. 야, 저 뱀 아니야? 뱀이요? 아, 위험해. 가까이 가지 마. 대박. 대박? 진짜다. 근데 왜 가요? 위험해요. 왜 가요? 왜 가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쿠나! 어? 쿠나! 물렸네, 물렸어. 일어나! 쿠나! 뭐야, 진짜 일어나! 물렸어요, 물렸어요. 야,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에이, 무슨 소리 하는다 그래. 들렸는데. 근데 너도 좀 일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 야, 원래 이런 데 오면 남자가 다 하는 거야. 무슨 일을 하기 싫어하는 몸으로 왔네. 얘들아, 근데 우리 물을 안 사온 거 같아. 근데 아까 보니까 술도 없던데? 내가 사올게. 그렇게 우씨는 마실 것을 사러 가고 아, 잠깐 볼까? 고결이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차는 먼저 출발해버리는데요. 이게 오늘 뭘까요? 궁금하게 하네요. 그런데 차 안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우씨. 차 안에서요? 하나 또 뱀? 운전하다 들은 거 뒤에 누가 있는 거 같나 봐요. 아이고야. 위험해. 그런데 이때 뭐야? 뭐야? 그만 충돌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우신을 찾아 걸어온 고결. 어딘지 모르는 길로 돌아섰는데 그때 눈 깜짝할 사이 열차에 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제 사고야? 이게 어떻게 실제 사고야? 갔다 오면 소식이 없어. 친구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세. 그때 숲에 갔던 우희가 혼자 돌아왔는데 왜 그래, 우야? 무슨 일이야? 어떡해요. 군이가 왜? 왜 그래? 아니, 지금 남학생들 3명이 다 사고를 당했네요. 방학을 맞아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왔던 5명의 친구들. 그중 3명의 남학생이 같은 원인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인이?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엄마 몰래. 이 세 남학생이 같은 이유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장소는 이유가 또 다 뭘까요? 달라요. 예, 네, 이거 한 모르겠는데요. 친구는 숲에서 깊은 쓰러졌고요. 그렇죠. 한 친구는 차 안에서 사고를 네. 당했고 한 친구는 기차로에서. 철로에서. 야, 이게 뭘까요? 엄마 몰래 와서. 예. 아니 그러니까 차에 어머니가 숨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나무 뒤에 엄마가 숨어 계셨고. 아니 뭘까요? 낯선 곳에 지형을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이 아닐까요? 운전도 그렇고 아니 숲속에서 그 보니까 남자 셋에 여자 둘이잖아요. 네. 짝을 못 맞췄던 친구가 친구가 둘이서 와서 영화다. 나만 빼놓고 남자를 다 빼놓고 간 친구 한 명이. 근데 제 생각에는 근데 기차를 일단 못 본 것 같고요. 네. 차선을 네. 다가오는 차가 있는지를 못 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뱀을 못 봐서 뭐가 없어요. 그래. 시야가 흐려진 거야. 시야가 흐려지는 거야. 시야가 흐려진 거야. 지금 제 생각에는 제작진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맞춰보고 있는 게 아닐까. 은근히 똑똑하다. 아니에요. 지금 표정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한테 네. 힌트를 좀 힌트 주세요. 주세요. 힌트 알면 우리를. 자, 힌트 한번 만나볼까요? 뭘까요? 여기 있나요? MC 정민이 수십 번 하는 거? MC 정민이 수십 번 하는 거? 남욕? 거울 보는 거 거울? 혹시 거울 보는 거? 세균이만 해. 수십 번 하죠? 수십 번 하는 거? 아, 제가 고백할게요. SNS입니다. SNS. SNS. 그건가 진짜? 알았다. 맞나 보다. 무리한 휴대전화 SNS 남용으로
시력이 약해진 거예요. 블루라이트! 왜냐하면 이게 밤에 이 불빛을 보는 게 눈에 정말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렇다고 아니 저요? 이거요.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셀카, SNS 셀카. 하려고. 왜냐면 뱀 찍으려고 하다가 당하고. 원래 선로에서 운전하면서 전화기 셀카나 전화기. 그러니까 이거 집중하다가 못 들을 수 있어요. 네. 사실 이거 집중이 되게 되거든요. 그쵸. 이거 MC 슬렁이고 있어. 그거 맞나요? 슬렁이고 있어. 많이 당신 달. 되겠다. 두 번째 힌트도 있어요. 아니, 이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보나 마나일 텐데. 절대 혼자 하지 않는 거? 나왔어. 답 나왔어. 나왔어요? 맞아요. 셀카. 나왔어. 자, 보세요. 개인적으로 셀카 되게 싫어하거든요. 종국이 혼자 찍는다고 상상을 해봤어요. 저 셀카 되게 싫어하고. 요 포즈만 한번 해봐주세요. 한번 해봐요.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요, 셀카. 혼자 하지 않는 거. 아, 진짜 이거 셀카인가? 셀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혜린남 씨가 진짜 볼 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혼자 혼자 절대 안 안 할 것 같은 거. 운동만 할 때부터 혼자 했어. 운동을 누구랑 하는지 알아요? 거울 속에 자기와 거울 속에 자기 자신과 나 자신과 있어. 그럼요. 뭐가 있죠? 혼자 절대 안 할 것 같은 거? 제가 볼 때는 거의 우리가 그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움찔했어요, 저쪽도. 네. 과연 그러면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저희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 3명이 사고를 당하게 된 원인은 바로 셀카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찍어 SNS에 올리고 공유하는 일명 셀카. SNS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셀카를 찍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2015년 한 해에만 셀카를 찍다가 사망한 사람이 12명, 다친 사람의 수는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셀카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목숨을 위협하는 셀카 5위. 야, 저 뱀 아니야? 숲에 갔다가 뱀을 발견하고 뱀과 함께 셀카를 찍으려 했던 쿤. 결국 뱀에게 물리고 만 것인데 이렇게 위험한 동물들과 찍는 셀카가 5위.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울뱀과 셀카를 찍다가 손을 물려 팔을 절단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이 영상을 보시죠. 스페인의 황소머리 축제입니다. 흥분한 소가 어디론가 돌진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안전 펜스를 넘어와 셀카를 찍으려던 남성을 황소가 공격한 것입니다.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셀카 4위. 차량 운전 중 셀카를 찍던 오씨는 그만 중앙선을 침범하며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차량 운전 중 찍는 셀카가 4위. 황당하시다고요. 실제 미국 교통부의 집계를 보면 해마다 셀카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연간 3,0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한 자동차 회사에는 지난해부터 운전 중 셀카 촬영 금지 캠페인을 전개 중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시야를 가릴 수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의 영상인데 저 아이가 당신의 아이라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셀카 3위. 기차 선로 또는 열차 근처에서 찍는 셀카. 지난해 9월 미국에서 16살 소년이 선로 위에서 셀카를 찍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루마니아의 18살 소녀가 열차 위에서 셀카를 찍으려다 27,000볼트의 고압이 흐르는 전선에다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멋진 순간을 만들려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셀카 2위.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찍는 셀카. 미국에선 총을 들고 셀카를 찍다가 일어나는 총기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실제로 한 소년이 셀카를 찍다 실수로 총 방아쇠를 당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셀카 1위. 높은 곳에서 찍는 셀카. 여유 있게 바나나를 먹는 청년들.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340m 높이의 더 센터 빌딩. 지금 셀카 보고는 심하게 바람이 불고
서 있을 공간조차 없는 곳에서 셀카를 찍은 것인데요. 용기가 대단하다 못해 무모하군요. 이번에는 초고층 빌딩들이 가득한 이곳 414m 높이의 두바이 프린세스 타워 꼭대기에서 찍은 셀카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려 704m 높이의 산 정상에 있는 브라질 예수상에서 찍은 셀카.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든 포즈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이처럼 높은 곳에서 셀카를 찍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한데 러시아의 17살 소년이 9층 빌딩에서 떨어져 사망하는가 하면 포르투갈의 유명 관광지 절벽에서 셀카를 찍던 폴란드 관광객 부부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셀카 사고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 2015년 한 해에만 셀카 사고가 100건 이상 일어난 러시아에서는 셀카 사고 방지를 위해 내무부가 직접 셀카 금지 팸플렛을 제작해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위험한 동물과의 셀카 금지, 운전 중 셀카 금지, 열차나 선로 근처에서 셀카 금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셀카 금지, 높은 곳에서 셀카 금지 등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위험한 셀카 상황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스릴을 위해 찍은 무분별한 셀카, 인생의 마지막 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셀카 중독 이정민 씨.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보세요. 설마 이게 저게 진짜 답이라고 하니까 네. 아찔하고요. 왜냐면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되면 주의력을 잃게 되잖아요. 네네. 특히 관광지 높은 절벽 이런 곳은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해요. 저는 이 얘기도 들었었어요. 놀이동산에서 이제 열차 놀이기구 있잖아요. 네네. 타는데 셀카를 찍다가 손에서 놓친 거예요. 뒷사람이 그걸 빵 맞은 거예요. 휴대폰. 그럴 수 있겠네요. 완전 위험하죠. 네,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무분별한 셀카는 꼭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가 탈출할 위기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뭐죠? 이겁니다. 빨래입니다, 빨래. 빨래. 예. 아, 진짜 빨래. 빨랫감인데 빨래가 이걸로 더러워서 위기예요? 어떻게 어떤 되는 위기를 거예요? 탈출할 수 있죠? 자, 만약 이 정도의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우리가 빨래를 한다면 네. 세제를 얼마나 넣으세요, 보통? 요건 또 주부들이 유리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니까. 그렇죠. 네. 빨래 저희가 바지, 꺼내보도록 바지. 하겠습니다. 티. 이거 저 지난주에 접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어우, 잘 접으셨네요. 아, 예. 네. 그 부피가 좀 많이 나갈 뿐이지 개수는 얼마 안 돼요. 아, 요거는 제가 지금 입을게요. 왜 예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자,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청바지 하나 여기 들어있고요. 네, 네, 네. 수건. 수건이 수건 한 두 두 개. 개. 와이셔츠 없나요? 맨투맨 한 티 세 개. 셔츠 한 세 세 개. 개. 네. 예, 예. 요 정도가 딱 3kg 정도. 아, 3kg. 이 빨래 양이 3kg이면 보통 얼마를 넣어야 할지. 얼마 넣어요, 그게- 보통? 글쎄, 저는 그 세지 뚜껑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 맞아요. 그 정량 정해져 있는 게 항상 그 있죠? 세지 뚜껑만큼. 저는 빨래 딱 보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허세로. 이 정도면 되겠다. 근데 뭐 각자 노하우들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쵸?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세제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요. 요게 가장 일반적인 분량의 아, 노즐 네, 정도의 기본적인 저희가 액체 세제를 준비했으니까 네, 한번 앞에 놓인 컵에 한번 따라 네, 보실까요? 각자. 네. 요거 뚜껑을 이용해야 아우, 이게 되는데 뚜껑을 쓰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저 아, 구조가. 그래요? 네. 정확히 요 정도. 요 정도요? 네. 아, 그것밖에 안 넣어요? 그거밖에 안 넣어요? 갑자기 흔들린다. 흔들려요? 아, 더 넣어야 되나? 너무 아, 저는 뭐 몰라가지고. 딱 이 정도 넣어요. 네, 이 정도라면 3kg? 저는 뭐 뚜껑 따위는 쓰지 않고요. 그냥 컬컬 따른다. 전 실제로 정말로 이 정도는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 네. 아니 여러분 이렇게 빨려면 저는 한 이 정도는 넣어요. 아, 그래요? 3kg인데? 그래요? 저는 원래 이 환경 이런 거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조금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에이 그거 가지고는 이거 티셔츠 2벌도 못 빨아요. 아, 그래요? 김정국 씨. 그럼 좀 더 쓰죠, 뭐. 아, 이 정도 되나? 이 정도? 아니, 뭐 청바지 하나 빨게? 이 정도? 아, 그럼 좀 더 김종국 씨 넣어. 아, 이 정도 넣으면 되나? 예. 아, 이 정도? 저랑 아주 비슷하시네요. 하얘지겠어요. 야, 이거 좀. 근데 저희들이 세제를 따랐는데 같은 빨래를 보고 정말 천차만별의 양이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제각각인데요. 우리가 이거 잘 사용하고 있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또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주부님들, 세탁할 때 세제 얼마나 넣으시나요? 정량을 몰라서 뚜껑에다가 덜어서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많이 넣으면 때가 쏙쏙 빠질 것 같은데 조금 넣으면 왠지 때가 좀 남아있을 것 같고 빨래가 좀 많다 싶으면 제 마음대로 조금 더 많이 집어넣고 그냥 하는 편이에요. 그 정량을 잘 못 믿겠어요. 대부분의 주부님들이 빨래를 할 때 세제를 넉넉히 넣는다고 이게 대답했는데요. 대한민국 표준입니다. 정말 세제를 많이 넣으면 세탁이 잘 될까요?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험에 앞서 옷과 양말을 가득 들고 어디론가 가는 담당 PD. 정연아, 명근아. 자, 너네들을 위한 선물이다. 자. 이게 뭐예요? 고생하는 후배 PD들에게 따뜻한 옷과 양말을 나눠주는데요. 고마움에 어쩔 줄 모르는 표정입니다. 근데 이거 꽃 같은 게 왜 3개예요, 근데? 자, 여기. 담당 PD가 전달한 카드의 내용은?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세탁력 실험을 위해 6일 동안 3벌의 옷과 양말 3켤레로 지내는 실험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3켤레요? 그렇습니다. 담당 PD의 선물은 바로 실험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세제 양에 따른 세탁력 실험을 위해서는 비슷한 정도로 오염된 실험용 옷과 양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6일 동안 옷 3벌이랑 양말 3켤레로 이제 지내야 되는데 괜찮겠어? 뭐 평소에 편집할 때도 뭐 2, 3일 못 갈아입을 때도 있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저도 뭐 여름도 아니고 겨울이니까 뭐 땀 많이 안 흘려도 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양말이 조금 그래요. 저 양말을 6일 동안 입히실 열심히 때는 실험 잘해보자고. 자, 소문 와서 자, 파이팅!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저분들의 옷은 이거네요. 얘들아, 옷 그대로네? 네. 잘했어, 그래. 그 샤워는 다들 했지? 아니 저는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해서 일부러 샤워를 안 했습니다. 저도 그거 안 하는데 원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잘했어. 나도 안 했어. 그래. 냄새가. 명분이 앞으로 남은 사육자도 더 잘해보자고. 네. 사흘째와 나흘째도 똑같은 옷과 양말을 이틀 연속 착용. 닷새째와 엿새째도 실험을 위해 똑같은 옷과 양말을 이틀 연속 착용하여 실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PD들. 드디어 엿새가 지나고 실험을 할 날이 다가왔는데요. 실험을 위한 9세트의 오염된 실험용 옷과 양말이 차곡차곡 준비되었습니다. 어유 색이 많이 변했네요. 양말은 대부분 바닥 부분이 심하게 변색돼 있지만 옷은 크게 오염된 부분이 없는 듯한데요. 세탁 전 옷과 양말의 상태를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때가 타기 쉬운 목둘레, 소매, 겨드랑이 부분을 중심으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볼 텐데요. 자, 옷과 양말의 상태가 어떤가요? 진짜 때가 꼈네요.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먼지라든지 혹은 섬유 뭉치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양말도 마찬가지로 땀이라든지 우리 인체에서 분비되는 어떤 피지들로 인해서 색상들이 조금 변화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공통 사항이고요. 굉장히 비슷한 오염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탁 실험을 해볼까요? 실험에 사용할 세탁기는 세탁기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동 세탁기를 사용합니다. 세제는 판매량이 높은 액체 세제를 사용합니다. 세제의 정량은 3kg의 세탁물 기준으로 20ml. 토톰한 기모 티셔츠 3장, 긴팔 티셔츠 3장, 청바지 1벌, 그리고 수건 2장을 담으니 세탁물 3kg이 되었습니다. 지금 딱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네, 똑같아요. 3kg 세탁물의 정량인 20ml 세제는 이만큼입니다. 세제는 정량의 반인 10ml, 정량인 20ml,
그리고 정량의 2배인 40ml를 준비합니다. 가루 세제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정량의 반은 15g, 정량은 30g, 정량의 2배는 60g입니다. 3개의 세탁기에 각각 옷과 양말을 넣고 정량의 반, 정량, 그리고 정량의 2배를 넣어 세탁합니다. 드디어 세탁 시작. 세제의 양에 따라 세탁력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세탁기에서 중요음이 울리며 드디어 세탁이 끝났습니다. 탈수까지 마친 옷과 양말을 건조대에 널어 말립니다. 다음 날 완전히 마른 옷과 양말을 다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과연 깨끗이 세탁됐을까요? 어떤 게 제일 잘 빨렸나? 먼저 세제에 정량을 넣고 세탁한 옷과 양말. 아주 깨끗이 세탁이 된 모습인데요. 덕지덕지 붙어있던 이물질들은 찾아볼 수 없고 변색이 심했던 양말도 하얀 본모습을 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제 정량의 2배를 넣고 세탁한 옷과 양말은 어떨까요? 역시 세탁 전후가 확실하게 비교되는 모습. 세제를 많이 넣은 만큼 세척력도 강력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세제 정량의 반만 넣고 세탁한 옷과 양말은 어떨까요? 이것도 잘 빨린 거 아니에요? 세제를 조금 넣은 만큼 때가 덜 빠졌을까요? 하지만 아주 깨끗하게 세탁된 모습. 세제를 반만 넣었어도 세탁 후 옷과 양말의 먼지나 이물질이 대부분 제거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세제의 양에 따른 세척력 차이는 얼마나 있었나요? 전체적으로는 2배를 쓰거나 혹은 절반으로 줄였을 때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정량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깨끗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세탁 후 깨끗해진 옷에서 때와 함께 세제도 모두 빠져나갔을까요? 그래서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뭘 어떻게 실험하죠?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같은 크기 대야에 각각 5리터의 증류수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세탁한 옷을 한 벌씩 증류수에 푹 담가줍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옷에 남아있는 세제 성분이 증류수에 우러나기를 기다립니다. 물로 빠지네요. 옷을 담갔던 증류수를 300ml씩 통에 담는데요. 이 증류수들을 실험실로 가져가 세제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검출합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세제 정량을 넣은 옷에는 세제 성분이 남아있었을까요? 리터당 약 10mg의 계면 활성제가 검출됐습니다. 나오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세제를 정량의 반만 넣은 옷에서는 어땠을까요? 세제를 반만 넣고 세탁한 옷에서도 리터당 약 4.7mg의 계면 활성제가 검출됐습니다. 세탁 효과는 정량을 넣은 것과 비슷했지만 세제를 반만 넣은 만큼 남아있는 계면 활성제의 양 또한 절반 이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세제 정량의 2배를 넣고 세탁한 옷에는 남아있는 계면 활성제 양도 2배일까요? 결과는 무려 리터당 약 63mg으로 정량의 6배 검출. 6배요? 이렇게 세제 정량의 반, 정량, 그리고 정량의 2배를 넣고 세탁한 모든 옷에서 계면 활성제가 검출됐는데요. 이렇게 세탁 후 옷에 남은 계면 활성제, 그렇다면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섬유 속에 남아있는 세제 성분들이 피부에 닿게 되면 자극 피부염이라든지 피부 발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피부가 연약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라든지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거나 피부 발진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 어떻게 세탁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탁을 할 때 세제의 양을 많이 넣을수록 옷에 남게 되는 계면 활성제의 양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잔류량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많이 헹구는 것이 좋겠습니다. 찌든 때나 음식물 등과 같이 오염도가 심한 옷이 아니라면 적은 양의 세제로도 충분히 세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세제 사용량을 줄인다면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세제의 양을 지금보다 조금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까 저 평소 사용하시는 세제양도 각자 따라봤잖아요. 네. 예, 여기 정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비교해 보시죠. 저는 좀 정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그래도 편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네요. 아, 맞았어요. 저는 사실 세척력이 약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네. 정량보다 적게 사용해도 큰 그러니까요. 차이가 없다는 걸 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잔여물 남지 않고. 잔여물은 훨씬 적게 남고요. 이 정도면 빨리 한 30kg 정도. 한 달은 이 정도면 정도면- 버틸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반성합니다. 네. 저는 빨래도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과감하게 세탁 맞아, 세제를 맞아요. 좀 뿌렸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정량을 지키도록 네, 할게요.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왜냐면 컵에 담아서 그렇지 그 세척통에 붓다 보면 또 이게 얼마나 안 돼 보여요. 그러면서 살짝인데 뭐 살짝. 예. 전 분명히 조금 밀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아예 그걸로 되겠어. 조금.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한 달치. 한 달치. 이게 소주잔에 정량을 담아봤더니요. 네. 3kg의 빨래를 하는데 소주잔 반잔도 안 되는 양이 들어가네요. 이 양을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진짜 좋네요.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맞습니다. 지키고. 찌든 때가 네. 아니라면 정량의 반만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빨래 양이 아니라 오염도에 따라서 지혜롭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나만 알고 있는 안전상식 네. 위기탈출 넘버원으로 꼭 보내주세요. 네. 이번 코너는요, 사건, 사고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숨은 의인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수많은 숨은 의인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기적. 오늘의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충남 천안시. 2년 전에 저희 가족들한테는 좀 크나큰 충격적이고 또 놀라야 할 일이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현장에서 또 온몸을 던져서 우리 범수를 구해주신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친구들 3명이랑 같이 플레이방이라는 데를 놀러 가고 있었는데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범수군.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 가던 길이었는데요. 이쪽으로 풀려있고 걔는 떡하니 서 있어가지고 애들이 도망치자 해서 다 같이 도망쳤는데 무서워서 트럭 뒤에 숨고 다른 애들은 전력 질주해서 도망을 갔어요. 조용해졌길래 다시 나와보니까 걔가 조심스레 트럭에서 걸어 나오는 그 순간 걔랑 제가 마주보고 있어서 깜짝 놀라서 바로 도망을 쳤는데 발목을 접질려서 넘어진 뜸에 걔가 제 뒤를 덮쳤어요. 도망가! 빨리 도망가! 와! 도망가! 빨리 도망가! 저 어른은 어디가? 하지 마! 아! 어머 어떡해. 하지 마! 어떡해. 아저씨! 아저씨! 그냥 무섭고 너무 놀라서 그냥 덜덜 떨기만 했었어요. 정말 아찔하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건강한 범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우리 그 용기 있으신 김민수님을 좀 칭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나운 맹견으로부터 공격받던 순간 온몸을 던져 범수군을 구해준 김민수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자, 이것이 바로 실제 사고가 벌어졌던 현장. 네, 여기가 사고가 일어난 현장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 뵙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예전에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받은 그 학생, 그 범수군과 그 부모님께서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위기탈출 넘버원에 사연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제가 찾아왔습니다. 예. 네, 기분이 어떠세요?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은요. 네네. 지금 학생을 구한 거는 제 의지였고
그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기 때문에. 네네. 예. 저는 반대편 쪽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고요. 이쪽에서 이제 학생이 5명이 걸어오다가 네네. 좀 반대쪽에서 올라오는 그 개와 부딪혀가지고. 그래 이번에 만나면은 맛있는 거 먹고. 야야 잠깐 끊어봐. 내가 다시 전화할게. 긴박한 상황에 일단 119에 신고를 한 김범수 씨. 신고부터 하셨군요. 아 근데 흔히들 이렇게 동네 강아지 개들 많잖아요. 근데 예. 그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딱 직감을 드신 이유가 예, 제가 듣기로는 2주 전에도 개 목줄을 풀어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의 다리를 물으려고 하다가 그 바지만 찢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학생이 넘어지고 그 네. 위를 덮치려고 하는 거를. 그 순간 갑자기 맹견이 민수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 빨리 도망가. 저 같아서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소리 지르거나 예,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던져서 조금은 피하려고 했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죠. 완전 개가 네네. 목 주변을 노리려고 파고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주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목을 물렸으면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예. 아, 그러니까 2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선명하게 상처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당시 맹견과 맨몸으로 몸싸움을 하며 왼쪽 팔뚝에 큰 부상을 입은 김민수 씨. 발톱으로 또막 이러고. 한 일주일 정도는 잠을 못 잤어요. 뒤척이지도 못하고 네네. 거의 뭐 이쪽 팔은 쓰지를 못할 정도로 멍이 들고 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와이프가 많이 속상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예, 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예. 또 이와 같은 행동을 또 해주실 건가요? 아 또요? 예. 아 이렇게 물려서 아프고 무섭다고 하셨는데도 남은 반대쪽 팔이 있기 때문에. 와 멋있습니다. 그때 선생님 안 계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큰일 났죠. 그 친구에게 어린아이기 들어가지고. 그럼요. 내년이면 중학교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때 2년 전에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그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멋진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남다른 희생 정신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김민수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자. 너무 따뜻합니다. 심심치 않게 이렇게 맹견에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네네. 사고가 맞아요. 발생하잖아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맞아요. 잘 제일 하셔야겠고 중요합니다. 저 주인공분께는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저런 분들이 있기에 정말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또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훈훈한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네. 자극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따뜻한 소식 가지고 찾아올게요. 네,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지킴이 여기다 넘버 원. 넘버원 안전 뉴스입니다. 오늘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계신 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보다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시설 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조건을 맞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 김종국 있는 곳은요, 안전자금 필요 없습니다. 고기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니까요. 탐난다 탐나. 이상 넘버원 안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너무 도도해 정말 날 미치게 해 난 너